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 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 한국 경제는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석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부터 하겠다 거듭 밝혔습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체감하는 국내 경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로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진단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위기 이렇게 하면은 떠올리는 게 IMF, 네. 뭐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 이렇게 있었던 뭐 글로벌 뭐 금융위기, 네네. 뭐 이런 거 정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네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약간 만성병 걸린 환자처럼 지금 큰 이유 없이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 지난 뭐 3년 동안에도 그 지표는 명확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또 알리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든 지표가 지금 역대급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한국개발연구원들이 뭐 연구원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연초에 전망했던 전망을 지금 절반으로 접고 있습니다. 한 50% 수준으로 내렸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6% 정도 한다고 그랬다가 올해도 1.6%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0.8로 네. 절반을 내렸다. 이러다 보니까 뭐 0%대네요. 0%대고 뭐 심하게 보는 데들은 뭐 0.3%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한 이런 요인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물건 안 팔리고 자영업자도 매출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체로 올라가고 뭐 폐업도 증가하죠. 이렇다 네. 보니까 건물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건설 설비 투자도 부진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최근에 경제가 안 좋다 그래도 분기별로 한 0.5에서 0.6 정도는 성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2, 4분기부터 마이너스 0.2, 그다음 0.1, 0.1, 이번 1, 4분기 마이너스 0.2. 그래서 0.1 이하로 지금 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우리 6.25 전쟁 이후로는 가장 최악의 성적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예. 네. 자, 새 정부의 첫 실질적 조치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기 진작이 아닐까 싶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30조 원 규모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데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그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이 3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은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우리 경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거냐, 그게 보통 한 1.8에서 한 2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1.6 정도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뭐 경제학자들은 GDP 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재정으로 메워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산은 작년 여름에 편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뭐 통상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예산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좀 수요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뭐 대응한다기보다도 불법 계엄 이후에 생기는 이 경기적인 어려움들을 좀 네.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에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뭐 중산층 서민에 대한 지원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혹시 여력이 더 있다고 하면은
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기술적 변화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중국의 네. 뭐 인공지능 기술이 뭐 딥시크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개발이 됐다든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수요가 뭐 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서 그리고 뭐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국민들의 또 열망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담아가지고 시급하게 추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추경 얘기도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할 때 재정의 적극적 집행 요거를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또 크게 보면은 성장, 분배 이 양축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경제 정책은 이제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가져왔던 뭐 중산층 서민이 중심이다 이제 이런 거는 가져갈 것 같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그 중도 보수로 이제 이동해 오면서 이제 성장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단기적인 뭐 경기 부흥 정책도 써야 되겠지만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저희가 뭐 1차 분배라고 하는데 노동시장 혹은 자본시장에 이제 이 소득 분배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노동소득 분배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위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는 1차 분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도 좀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의 출발점을 거기서 삼았던 거에 비해 봤을 때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난 뭐 공약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보다도 출발점은 이제 성장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 인선이 발표됐지만은 우리가 보통 경제 수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이름 좀 바꿔가지고 경제 성장 수석이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방점이 지금 성장을 먼저 일단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제 중산층 서민에 대한 소득 재분배 이것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 주도 성장과 비교하면 어떻게 어떤 점 뭐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나요? 어떤 점이? 그럼 아무래도 그 좀 진보 정보이기 때문에 진보 색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놓치지 않겠다. 뭐 그런 거는 아마 지금 뭐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정서적으로 깔고 갈 건데 이제 시장에 부담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뭐 16% 이상 올려가면서 예컨대 뭐 조금 시장이 좀 부담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이념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올려서 경제에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아직 정책이 다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자신은 없지만 아마 시장에 너무 부담 주는 정책들은 아마 그런 것들은 좀 피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용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 많이 주고 예컨대 뭐 가장 대비가 될 게 이제 주택과 관련된 특히 아파트 관련된 가격이 뛸 때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엔 진보 정부들은 이제 수요를 좀 감축시키는 예컨대 뭐 과세를 한다든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아니면 뭐 대출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보 정부만 들었으면은 집값이 뛴다. 이제 이런 통설들이 지금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뭐 캠페인 중간에 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공급을 늘려가는 방식대로 대응하겠다. 그게 사실은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장에 무리를 두지 않는 선에서 성장을 우선시하고 다만 이 분배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에서도 그랬고 뭐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얘기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 좀 어떤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 지역화폐를 푸는 거에 따른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화폐라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좀 되게 약간 부담스럽긴 예. 한 건 사실인데 화폐는 아니고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소비 쿠폰입니다. 그렇죠.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거고 이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하고 일본도 최근에 한다 그랬고 싱가포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상한 정책은 아니다. 다만 시기가 안 좋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별 문제 없는 시기에 이런 거 돈을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파퓰리즘처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네. 1조를 풀어도 한 2천억만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이어지니까 안 좋은 정책인데 뭐 코로나 시기나 지금처럼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수요가 죽어 있는 시기에는 인위적으로도 넣어서 이제 마쟁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좀 순환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 뭐 일반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나쁜 시기도 아니고 뭔가 한 중간적인 시기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이 매출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게 요구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전 지출이라고 해서 가구에 돈을 넣어주고 네. 가구가 소비에 나섬으로써 이제 이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구는 굉장히 복잡한 결정을 합니다. 예.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윤석열 정부도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는 다 똑같이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은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된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격은 마찬가지다. 근데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상품권은 전국에 쓸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중심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폭이 네. 좀 좁고 예. 이 지역화폐는 전국은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거고 다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상점들이 더 많은 거고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뭐 대부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뭐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 궁극적으로는 다 소비 바우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역화폐도 당연히 효과를 내는 거다. 네. 다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을 그냥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선택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 갈 거냐 그거는 정책 그 스텝들이 좀 판단해 가면서 효과가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뭐 공방을 겪어온 것이 보편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이제 보편 지원 많이 얘기를 해 오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시기에는 보편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하이브리드요? 예. 그래서 우리 복지 체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계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하이브리드라 하면 보편 지원하고 선별적 지원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까? 섞어서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복지 체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 예컨대 뭐 보훈 관련된 뭐 지원을 받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네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선별 없이 그냥 다 지급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할인율 지금 한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국고를 더 집어넣어서 20에서 30 정도 올리면은 단기간에 국민들이 소비에 나서게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국민을 뭐 다 준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정권에도 약간 부담이긴 부담일 거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에서 경기 활성화 시키는 거 이게 아주 우리의 큰 과제인데
또 이제 그 재정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거고 국가 채무도 같이 이제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틀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뭐 부자 감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아가 그래가지고 세수상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을 푼다 그래도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가 많이 풀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도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뭐 반드시 옳고 하나는 반드시 틀리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 신인도나 금리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지금 힘든 자영업자들을 한번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경기를 좀 더 순환시켜 가지고 오히려 선순환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번 정책 툴을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러지 말고 알아서 망할 사람 망하고 그렇게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고통이 있더라도 그냥 견뎌 그러고 지내는 게 오히려 경제에 좋을 수가 있어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해서 이거는 뭐가 지고 지순한 건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네. 지난 3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해온 거냐면은 혼자서 알아서 견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경착륙을 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시켜야 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 3년을 이렇게 버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이제 국민들 선택을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국민들 여면이 지금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국가 부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네.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그리고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아까 대통령실 경제참모 인사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정책실장이라든지 경제 성장 수석이라 그랬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경제사령탑도 경제부총리가 누가 되는지도 이제 관심인데 어떤 인물이 지금 이 시기에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자천 타천해 가지고 하마평이 한 2천 명 정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 교수님 혹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여하튼 그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이 좀 키를 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수석급 그 보좌관도 좀 신선한 걸 보면은 대통령실 키를 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약에 보면은 네. 이제 뭐 예산이나 경제 파트 좀 분리하겠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포석을 고려해 보면은 뭐 아주 센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는 것보다는 향후 포석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좀 실무적인 인사들이 좀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기획 분리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좀 모아놓아서 대부처 체계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올라가고 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있어도 한 부처가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 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컨대 IMF 위기를 맞을 때도 대부처 체계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경제 위기가 생겨도 이거를 감추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이 IMF 위기가 오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부처 체계로 왔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불법 개엄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을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제부처를 서로 견제하고 경쟁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경제부처를 좀 소부처 체계로 좀 나눠서 가는 게 국민들의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 이제 시급하고 경제 정책 이게 또 다른 측면이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우리 성장이 지금 상태에서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동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개편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좀 힘든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수요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은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우리 AI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산업 정책이 거의 없어졌다고 지금 봤는데 지금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이 산업 정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골라서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해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좀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버리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요 테크 산업, AI 산업들을 좀 접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없는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져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얘기 여러 차례 하셨는데 AI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뛰어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은 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것부터 아마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AI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관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라고 하는 게 네. 이 자본 집약적인 이제 뭐 이 산업이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소위 말 GPU라고 부르는 이제 그 HBM 고도의 이제 반도체가 좀 비싼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뭐 다 구매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끼어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한 뭐 삼성이나 뭐 이런 큰 기업들은 뭐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아래에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기업들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인프라를 해줘야 되고 아까 네. 말씀해주신 그 인력 부분, 그 대학이나 아니면 그 대학원 이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R&D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좀 네. 지원을 안정적으로 좀 해줘야지 인력이 양산되면서 이 산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그 90년대 후반에 DJ가 이제 영화나 문화 관련된 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인력들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고 이런 정책들을 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뭐 우리 K 드라마, K 영화, 뭐 봉준호, 뭐 이런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그 새로운 먹거리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컬처를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하자. 자, 중요한 게 또 이제 기업 정책하고 노동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정책도 얘기했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주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요구해온 바하고 조금 충돌하는 모양새도 있긴 있는데 자, 새 정부에서 이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걸로 보세요? 뭐 기업이 잘 돼야 사실은 노동도 좋아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편하고 그리고 창의성도 좋아야지 기업도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예컨대 뭐 산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선진국에서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기본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공장에 노동자들이 갔는데 죽어서 자꾸만 돌아온다. 그게 뭐 얼마나 위험한 공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상상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프리미엄으로 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히려 위험한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임금이 더 낮거든요. 위험에 외주어라고 자꾸만 위험한 것들은 자꾸만 이제 비정규직 하청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이거 구조가 지금 우리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과 제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수정해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행복한 일자리가 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되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기업도 생산성을 확보를 해가면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언제까지 우리 저임금 그다음에 이 노무 비용 아껴가지고 우리가 이윤의 끝을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생산 양식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지금 도달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좀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지고 생산 방식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호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라고도 부르죠. 시장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좀 반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 지금 첫 번째 현안은 통상 문제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봤을 때 대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부의 역할이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상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통상 문제 현안 완전 현안이죠. 이 현안을 잘 풀어 나가야 되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이제 회복해야지 통상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내수가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추경을 좀 통해서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이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요거는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 단기적인 이제 우리가 경기 방어책이 되는 거고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하고 신성장 동력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